잘 관리되고 있는 관아와 객사와 향교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인천도호부. 비록 이전 복원되었지만 오늘날 인천은 하늘과 바다의 관문이다. 거대한 국제공항, 초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국제도시, 쉼 없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항구의 이미지는 역동적인 현대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다. 그러나 이 눈부신 외관 뒤편, 도시에서 한 걸음 비켜선 곳에 인천의 진정한 심장이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채 조용히 숨쉬고 있다. 그곳은 바닷가가 아닌 문학산 기슭에 자리한 옛 도심, 이른바 원인천이라 불리는 문학동 일대이다. 이 역사적 중심지를 이해하는 열쇠는 관교동이라는 옛 행정 지명에 담겨있다. 관교는 지방의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관하관 이하의 관관차와 공공교육기관인 향교샹샤오의 교샤오 자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 이 한 단어는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구조적 핵심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 권력과 유교 이념을 전파하는 교육 기능이 물리적으로 나란히 위치하며 하나의 유기적인 통치 시스템을 이루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부 인천도호부, 백성을 다스리던 권위의 심장부 1.1천년의 행정 중심. 그 역사의 물줄기 인천도호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오면 그 뿌리가 1000년을 훌쩍 넘는 깊은 시간 속에 닿아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지역은 고구려 시대 메소오련마의 자오호시엔으로 불렸고 신라 경덕왕 때는 소성현 샤오창시엔으로 개칭되었다. 이곳이 역사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강력한 가문인 인주 이시렌저우 리스의 근거지가 되면서부터다. 시들의 위세에 힘입어 소성현은 인주렌저우로, 고려 말에는 경원부칭 웬푸로 격상되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 태종 13년 1413년에 이뤄 전국적인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때 왕은 주저오, 부후, 군준, 현시안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자 주저오, 자가 들어간 고을 중 목사무실가 파견되지 않은 곳의 명칭을 산샤안이나 천川으로 바꾸게 했다. 이 원칙에 따라 인주는 인천군 렌촨준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얻게 되었다. 인천의 지위가 다시 한번 극적으로 상승하는 계기는 세조대에 찾아온다. 세조 6년 1460년, 일부 기록은 세조 5년인 1459년으로도 표기, 인천군은 인천도호부 렌촨도후후로 승격된다. 기은 군사적, 경제적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왕실과의 이연, 즉 세조의 비회인 정의왕후 윤시정식 조노 자성왕후의 외가 고을이라는 배경 덕분이었다. 이러한 승격은 인천이 단순한 군현을 넘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주요 행정단위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조선시대 지방 통치 체제 내에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천도호부의 지위 변천사는 중앙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그 위상이 결정되었던 역사의 단면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1.2 동원동슈엔 소박함 속을 깃든 위엄동원은 지방관인 도호부사도 후부시가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재판을 주관하던 중심 직무 공간이다. 객사거세의 동쪽에 위치한다 하여 동원동슈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보원된 인천도호부의 동원은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기품이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이곳의 건축 양식은 다른 관아, 건물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지붕은 화려한 겹쳐마가 아닌 소박한 호처마로 마감되었고 기둥 역시 위엄을 상징하는 둥근 기둥원주 대신 실용적인 네모 기둥방주를 사용했다. 19세기 초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의 간결함은 허례허식보다는 실용적인 통치를 지향했던 당시의 철학이나 건축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이 공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물리적 형태 넘어 이곳에서 행했던 통치 행위를 상상해야 한다. 도부사는 수령칠사 저링 지시라 불리는 7가지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고 농상승, 인구를 늘리며 호거전, 학교를 일으켜 교육을 진흥하고 쉐샤오싱, 군정을 정비하며 준정시오, 부역을 고르게 하고 후이준, 소송을 간결하게 처리하며 스성젠, 간상 관리를 단속하는 잼 화시 것이 그것이다. 도원의 대청마루는 바로 이 모든 임무가 논의되고 결정되던 그야말로 지역 통치의 심장부였다. 1.3시간의 흔적 원형과 복원 사이를 걷다 인천도호부를 처음 방문하는 이들은 2개의 도호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이 장소가 겪어온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이해해야 풀리는 문제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진정한 역사 유적, 즉 동원과 객사의 일부는 현재 문학초등학교 교정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훼손되거나 흘렸고 1950년 권하터에 문학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남은 건물마저 본래의 위치에서 옮겨져 보존되는 신세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해 2001년 인천향교 옆부지에 도호부 관아가 새롭게 복원되었다. 이 복원 작업은 단순한 상상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세기 지도인 화도진도 화다어전도라는 결정적 사료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 지도를 통해 객사, 동원, 정문이 나무니아만 등 7개 동의 건물 배치를 확인하고 옛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다. 이곳의 순환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인천도호부 관아가 있던 문학내는 신설된 부천군에 편입되었고 유서 깊은 도호부 건물은 1940년까지 부천군청 청사로 사용되었다.
이후 인천시 문학출장소로 쓰이다가 결국 학교 부지로 변모하며 그 원형을 상당 부분 잃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도호부는 접근이 제한된 진짜 유적과 접근은 용이하지만 재현된 공간이라는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장소다. 이 이중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천 도호부 답사의 첫걸음이다. 1.45년의 도호부 역사가 숨쉬는 마당 복원된 인천 도호부 관하는 고즈넉한 한옥 건물 사이에 넓은 마당은 오늘날 다양한 축제와 체험의 장으로 변모했다. 매년 여름밤에는 달빛 음악 회다우벳 이유메이커가 열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이 정취를 더하고 추석이나 정월대보름 같은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문화 체험마당이 펼쳐진다. 이러한 대규모 축제 외에도 방문객들은 언제든지 투어 던지기, 활쏘기,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고운 한복을 입고 옛사람이 되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옛날 건물이 아니고 복원 건물. 이거 알고 있어요. 여기가 근데 좋았던 게 활용하기 되게 좋은 게 여기 이렇게 동원이 있잖아. 그리고 이게 객사야. 여기가 관청 보는 데고 여기가 이제 손님 맞이하는 하고 왕의 걸패 모셔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부 인천객사 왕을 맞이하고 사신을 머물게 한 공간 2.1 소성관 서천관 관하의 으뜸 공간 객사 거실은 단순히 중앙 관리들이 머물던 숙소가 아니다. 이곳은 지방관하 시설 중 가장 격이 높은 공간이자 왕권의 상징 그 자체였다. 객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인 걸패최 바위를 모시는 것이었다. 걸패가 안치됨으로써 객사는 곧 임금이 임재하는 신성한 공간이 되었고 이를 통해 중앙의 왕권이 멀리 떨어진 지방까지 미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인천객사는 소성관서 천관이란 유서 깊은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 이은 신라시대 이 지역의 이름이었던 소성현서 정신에서 유래한 것으로 객사의 역사가 지역의 오랜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성한 재래 기능 외에 객사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외국 사신들의 공식 숙소로 사용되며 외교와 접대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2.2 건축에 담긴 서열과 위계객사의 건축 양식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였다. 조선의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임금의 대리인인 지방관도부사조차도 임금의 권위 앞에서는 한 단계 아래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서열은 관하, 건물의 배치와 형태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객사는 관하 내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붕의 형태다. 걸패를 모신 중앙의 정청등 틔인 건물은 양옆의 날개 건물 이랑보다 지붕을 한 단 높게 올린 소슬지붕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는 시각적으로 중앙 건물의 중요성을 압도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낳으며 객사가 도호부사의 집무실인 동원을 포함한 다른 모든 건물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공간임을 명백히 선언하는 건축적 언어였다. 기록에 따르면 본래 인천객사는 이직한에 이른 웅장한 규모였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중앙의 정청과 좌우 익랑의 일부로 추정된다. 2.3만 권례왕 최리를 상상하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나라의 주요 명절이 되면 도호부사는 관복을 갖춰 입고 객사 앞에 섰다. 북조, 임금이 계신 대궐을 향해 멀리서 예를 올리는 만권례왕 최리를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근정청에 모셔진 걸패를 향해 깊이 어리를 숙여 반복해서 절을 올리며 멀리 떨어진 국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했다. 이 의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이은 중앙의 권력이 지방의 말단까지 어떻게 관철되고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연극이었다. 만권례를 통해 객사는 텅 빈 건물이 아니라 왕의 권위가 제어이 되고 지방 통치 질서가 공고해진 살아있는 무대로 변모했다. 2.3 기록 속의 객사 역사에다 틀레리다이 객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자료는 조선 전기의 문신 강희맹장 시멍이 1424년에 쓴 인천 부승옥이른川후성하오지라는 문헌이다. 이 기록은 15세기 초에 이미 인천에 객사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적 증거로 객사의 연원을 가늠하는 중요한 닷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자료는 훨씬 후대인 17세기에 나타난다. 객사를 보수하던 중 강희 16년 강씨 실레오네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된 것이다. 강희는 청나라 황제의 연호로 강희 16년은 조선 숙종 3년인 1677년에 해당한다. 여기 시원하다. 원래 기와지붕 밑에는 많이 시원해요. 시원하네. 여기 누가 잠들었다. 벌레 나올걸? 그러니까. 벌레가 없는 데 없어요. 이리 가. 벌레 나가자. 왜? 여기 똥문인데. 이리 와. 비 온다고 해서 이렇게 했나? 어디? 엄마? 아, 이거 말라고. 이거 봐. 너무 막 떨어지면 안 돼. 미끄러지니까.
여기 나갔네. 여기네. 6월 21일. 6월 18일. 참부 인천향교 인재를 키우고 예를 실천한 대움터 3.1 전학 구묘 첸슈에 허며 공간에 깃든 유교적 질서 인천도어부관하 바로 옆 언덕 위에 자리한 인천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의 국립중등 교육기관이었다. 이곳의 공간 배치는 유교적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다. 경사진 지형을 활용하여 앞쪽에는 배움의 공간을, 뒤쪽 높은 곳에는 제양 공간을 배치한 전형적인 전학 구묘 첸슈에 허며 구조를 따른다. 이 먼저 학문을 익혀 인격을 수양한 뒤에야 비로소 성현을 모실 자격이 생긴다는 유교적 가르침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방문객의 여정은 이 유교적 질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경건한 마음을 요구하는 홍살문과 대소인 원계아마다시 얼른 연제시아마 비석, 즉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말해서 내리라는 하마비시아마 베이를 지나면 향교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외산문을 통과해 첫 번째 마당에 들어서면 정면에 강학 공간의 중심인 명륜당 및 론당이 위험 있게 자리하고 그 양옆으로 유생들의 기숙사였던 동제동 자해와 서제시 자해가 마주보고 있다. 여기가 엄청 높네. 배움의 공간을 지나 내 산문내의 쌀만을 넘어서면 비로소 성현을 모시는 신성한 제양 공간이 나타난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성전다 정殿에는 공자를 주양으로 하여 그의 제자들과 송나라 유학자, 그리고 설총, 최치원, 정몽주, 이왕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8여 젠의 위패가 함께 봉헌되어 있다. 이처럼 향교의 모든 공간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방문객을 유교적 가르침의 길로 안내하는 정교한 교육 장치다. 3.2대 성전과 명륜당의 건축 미유교 건축의 특징이 이거하지만 모든 향교의 건물들은 화려함보다는 단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대성전과 명륜당을 비롯한 주요 건물들은 대부분 지붕의 옆면이 사람 있는 자 모양으로 간결하게 떨어진 납배 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소박한 지붕선은 요란한 장식을 배제하고 구조 본연의 미를 드러내며 학문을 닫고 성현을 모시는 공간에 어울리는 학자적 기품과 엄숙함을 자아낸다. 건물에 입혀진 단청 역시 이러한 기조를 따른다. 궁궐이나 대규모 사찰의 단청이 온갖 화려한 문양과 가득 찬 금단청진 단청인 것과 달리 향교나 서원의 단청은 비교적 단순한 모로 단청, 극기 단청 양식을 주로 사용한다. 청, 적, 황, 백, 극의 5방색을 기본으로 하되 복잡한 문양보다는 구조의 성과 면을 강조하는 소박한 채색은 세속적 화려함으로 내면의 수양을 중시하는 유교적 미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학문과 사색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다. 3.3학문과 제례의 전통. 오늘에 이어지다 인천향교의 역사는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온 회복과 적응의 기록이다. 정확한 창건연된 리상이나 1406년에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중수 1466년, 1701년, 1976년을 거쳤고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으로 소실되거나 일제강점기에는 부천향교로 강제 개칭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다. 해방 이후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인천향교는 오늘날 놀라운 변신을 통해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전통의 계승은 매년 봄춘기와 가을추기에 공자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석전대제실 덴다지를 봉행하는 것이야. 이 장엄한 의식은 향교의 본질적인 제양 기능을 수백 년간 이어온 살아있는 역사다. 동시에 인천향교는 과거의 교육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소수 엘리트 유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열린 배움터가 된 것이야. 지역에서는 경전과 한문을 배우는 고전 강좌부터 서예, 전통무용 교실,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전통문화 캠프, 청년들을 위한 전통 성연례,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살롱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이처럼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이야말로 인천향교가 지닌 가장 큰 미덕이자 희이다.